저기요, 교도관님, 병원을 나서려는 나에게 그 남자와 같이 왔던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냥 죽게 놔두시지. 네?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녀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가 살려낸 그 남자는 출소 2달 만에 다시 구속됐고 죄명은 살인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봄룸에서 출간한 김도영 작가의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교도소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새기지만 뒤틀린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범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공감과 경청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한 장 한 장 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타인의 인권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옅은 타박상에는 죽는 신용을 하고 있는 그 글을 읽었을 땐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하거나 혹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주관적인 생각, 즉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삐뚤어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는 교종의 역할을 하는 교도관의 모습을 누군가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간 지은이의 사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피 같은 세금으로 숨을 쉬지 않았다. 낯빛은 탁한 푸른색이었고 눈은 반쯤 떠진 상태였다. 보급받은 수건을 얇게 찢어 화장실 손잡이에 묶고 목을 맨 모양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을 맨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그저 이 상황이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았다. 빨리 응급차 불러! 비상벨을 듣고 달려온 같은 근무자 선배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이 사람 숨도 안 쉬고 죽은 것 같은데 빨리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의사야? 네가 뭔데 사망선고를 내려? 당장 응급차 불러! 우리는 그를 등에 업어매고 내달렸다. 등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몸은 차갑고 왜소했지만 100kg은 좋게 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상시 대기 중인 응급차를 곧장 탈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선배는 그의 배 위로 올라타더니 양손을 명치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옆에 있던 나는 급한 대로 그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급하게 뛰어와 그를 인계해 갔다. 의료진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지르며 있는 힘껏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의료진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10분만 더 해보고 진전이 없으면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대를 받은 남자 간호사가 땀이 범벅된 모습으로 헉헉대며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망 선고라. 1시간 전에 나는 단순히 그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매일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은 확실히 달랐다. 살릴 수 있다는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때였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1시간이 꽉 채워질 즈음 그의 심장이 약하지만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교도관과 의료진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웬 남자가 씩씩대면서 응급실로 들어왔다. 교도관 어디 있어? 그 옆에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다. 자살 기도를 한 수용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다짜고짜 우리를 비난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뒤로 물러나세요. 공무집행방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그를 응대했다. 자,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결국 옆에 있던 의사가 중재에 나섰다. 그때 시계바늘은 벌써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꼴딱 새운 우리는 교대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말 길고 긴박했던 하루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저기요, 교도관님. 병원을 나서려는 나에게 그 남자와 같이 왔던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냥 죽게 놔두시지. 네?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녀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응급실로 다시 들어갔다. 교도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배와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귀하며 퇴근길에 감자탕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의기투합했다. 격렬한 업무를 같이 끝낸 전후에 뭐 그런 거였다. 근데 선배, 응? 아까 그 여자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그러던데 둘이 무슨 사이래요? 내가 오늘 자살 기도한 그 사람 사건 기록을 봤는데 말이야. 아마 그 사람 아내일 거야. 가정폭력 전과 육범이야. 아주 고약한 남편이었어. 한 번은 골프채로 부인 갈비뼈 8개를 부러뜨렸더라고. 아마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낸 우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에 폭력성이 더해져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아내를 수년간 폭행한 이 사람은 아내가 자신을 신고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에 매를 들었으므로 자신의 폭력은 정당하다는 헛소리를 했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그는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선배의 한마디에 멈췄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딱 한 병만 더 하자고. 그로부터 1년 후, 우리가 살려낸 그 남자는 출소 후 2달 만에 다시 구속됐고 죄명은 살인이었다. 남겨진 아이들. 그는 요 며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서로 거리가 먼 영업소도를 하루 만에 모두 돌려면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아껴야 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운전석 뒤쪽에는 이불이 두서없이 구겨져 있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로 양치질과 고양이 세수를 길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는 홀로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2딸을 키우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또 도로에서 낡은 중형 트럭과 함께 인생을 내달리고 있었다. 하루는 지방 영업소의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렸지만 결국 트럭에 충돌한 남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구속됐다.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안 씻은 건지 그의 어깨엔 하얀 각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걸음걸이로 떠다니듯 걸었고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들조차 그의 주변으로 잘 가지 않았다. 교도관님, 이 사람 너무 냄새나서 같이 생활 못하겠어요? 방 좀 바꿔주세요. 다른 수용자들의 민원은 점점 더 늘어났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하다 보니 위생 문제는 단골 손님처럼 보고문에 올라왔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위생에 신경 쓰세요. 여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공동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이곳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때론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는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실수로 부딪혔을 때도, 말을 잘못 들었을 때도, 심지어 눈만 마주쳐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낱말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한데요?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막막했다. 그냥 다요. 아직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표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나도 매일 운전을 하지만 가끔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난 언제든 피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요, 누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제 아이들은 누가 봐주고 있을까요? 그의 아이들은 보살펴줄 어른 없이 몇 달째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재판 기일이 잡힌 날, 나는 그의 팔과 허리에 포승줄을 묶고 손목에 수갑을 시정한 채
법원으로 출발했다. 재판 진행 중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껏 수용 생활도 잘해왔으니까 뭐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서자마자 오열을 터뜨렸다. 방청석의 어린 두 딸이 서로 손을 꽉 잡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피고인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여전히 두 손을 모은 채 방청석을 향해 흐느끼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갈 즈음 재판장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피고인의 가족이 나와 있다면 증인석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재판장은 방청석의 두 아이들을 보며 나오라고 손짓했다. 그러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나와 증인석에 섰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처럼 손을 들었다. 우리 아빠는요, 엄청나게 큰 차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매일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차가 제일 크다고. 그리고요,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시고요. 힘도 세서 저를 맨날 목말 태워주시고요. 또 재판 전에 국선 변호사가 아이들에게 아빠한테 도움이 될 말을 모두 하라고 한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 아빠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씩씩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일은 제 생일인데요. 아빠가 변신 로봇을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판사 아저씨, 내일 우리 아빠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빠, 우리 내일 같이 장난감 사러 갈 수 있지? 그치? 법정에 순간 정적이 맴돌았다.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방청석에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눈시울이 붉어진 건 판사도 검사도 우리 교도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정에 있던 우리 모두 아이의 슬프도록 순수한 진술에 같이 울었다. 재판이 끝나고 그를 다시 데려가는데 방청석의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빠를 잡아가는 내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이곳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자력으로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사고로 인해 구속된 사람도 있다. 법은 그런 경우에 과실의 죄를 물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어린 아이들을 제3의 피해자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며칠 후 그는 말끔해진 모습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나도 응답했다. 출소에서는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에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